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대1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생한 경제 정보, 진짜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할 패널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가장 먼쪽에 이동재 캐스터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김지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는 법무법인 달의 부대표이신 민연아 변호사 겸 변리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한 주간에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소식 중에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가지 새로운 경제 소식 중에 가장 한 뉴스 뭔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키워드로만 먼저 보여드리면 증여세만 2천억, 짜장면 시키신 분, 내 정보 무료 배송, 역대급 62조 원, 잠자는 퇴직금,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소식 중에 먼저 증여세만 2천억,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홍나희, 이재용. 홍나희 여사가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증여했습니다. 뉴 삼성이 본격화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홍나희 관장, 모녀지간이 홍나희 여사한테는 손자가 되겠고 이재용 회장한테는 아들이 될 텐데, 자, 해군 장교 임관 소식에 나란히 등장하신 이후에 또 한 가지 큰 뉴스를 세상에 선사한 셈이 됐습니다. 자, 19%에서 20%로 이제 홍나희 여사 1%가 이재용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20%대의 지분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우리 김지영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이동재 캐스터가 이동재 준비를 캐스터입니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동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나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양도키로 했습니다. 증여키로 했는데요. 증여 대상 주식은 180만 주를 넘고요. 지분율로는 1.06%가 됩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지분율이 20.82%로 올라가게 됐고 증여일이 내년 1월 2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미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데다 1%대 지분이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회장의 뉴 삼성 체제에 힘을 실어주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증여 계약이 체결된 지난달 28일이 이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의 해군 소위 임관식 날이었는데요. 삼성 안팎에선 이 자리에 홍 명예관장과 이 회장이 함께 참석해 아들과 손자의 임관을 축하하면서 홍 관장이 이 회장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모든 지분을 증여키로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4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현행 세법상 할증세 고려하면 증여세만 2천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돼서 이 사실에도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이어서 삼성그룹주의 종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최근 10만 전자 위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오늘 1.46% 오르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이번에 대규모 증여로 책임 경영 강화 효과가 예상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증여 발표 당시 9% 넘게 급등했는데요. 삼성화재가 오늘 5.03% 오르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삼성중공업도 3.25%,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위에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그룹주 대부분도 당일, 증여 발표 당일날도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뉴 삼성 그 1% 지분을 증여한다고 삼성 지금 전체 그룹의 지배 구조가 바뀌거나 변화되는 건 아닌데 이재용 회장에게 전격적으로 더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그룹이 더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짜장면 시키신 분 키워드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나왔는데요. 지구상 어디든 쏜다. 자, 머스크표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스타링크 공식 서비스가
한국에도 게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 더욱더 편리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김주현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좀 더 전달을 해드리면요. 앨런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또 산 꼭대기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금은 월에 87,000원이고요. 장비값이 55만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초기 비용이 상당히 있는 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건 그래서 속도가 빠르냐일 텐데 LTE보다는 조금 느리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느리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지상 기지국에서 우주 위성으로 전파를 보내고요. 다시 한번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의 이동 거리가 길고 날씨나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어디서든 이용한다, 어디서든 연결된다라는 점인데요. 바다나 항공기, 오지 등에서 이 지상의 기지국이 없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신이 끊길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이제 요금이 문제네요, 요금. 네, 요금도 괜찮지만 사실 저는 장비값이 좀 장비값.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지에 계신 어떤 뭐 기업은 그렇지만 어떤 그룹이나 네.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자,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세 번째 소식. 내 정보 무료 배송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나온데요. 이번 주에 정말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말 이게 한 뉴스로 온 매체 뉴스를 장식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지금 불똥이 튀었고 피해자들 호소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소식 자세히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이기혁 산업보안학과 교수 인터뷰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전 국민이 이제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이번에 쿠팡 사태도 아시다시피 뭐 다들 뭐 카드 결제 번호 뭐 대문에 이제 비밀번호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보안이 우리 생활에 와 있어요, 지금 다. 근데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구성원이 이 보안이 내일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이제 그 인식 제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안이 우리 일상에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가야 될 그런 동반자예요. 이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지금이야말로 다시 제고하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또 신문도 보니까 과기부에서 부처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등한시됐던 이런 보안 문제를 기업의 경영자, 특히 최고 경영자가 자기의 어젠다로 가져가야 될 때가 완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업이 망하는 거죠. 이번에 쿠팡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지켰다. 그러면 이제 전 국민들, 쿠팡 이용자들이 저 회사는 내 고객 정보, 내 개인 정보를 잘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그 회사가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는 또 상승 효과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매출, 생산성, 이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은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잘 지키면서 기업의 신뢰를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경영의 핵심이 될 그럴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분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무려 3,370만 개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뭐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탈팡, 뭐 소송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어쨌든 최악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쿠팡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계속되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세히 진단해 보기 위해 기업정보 분쟁 전문가이신 법무법인 달의 부대표이신 민현아 변호사 겸 변리사 모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인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쿠팡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제 화면으로도 보셨는데
일단 그 민 변호사께서는 이 분야 또 이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가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평을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SK텔레콤이나 KT나 롯데카드에서 이미 이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커머스 시장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쿠팡에서 이런 이제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아, 이게 진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아, 또 올게 왔구나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출 사고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타산 지석으로 삼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제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발생한 유출 사고 중에서 최대 규모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다른 사건하고 다른 점은 이 사건에서는 지금 그 쿠팡에서 내부에서 이제 직원이 재직 중에 내부망에 접속하는 직원들한테 인증을 위한 암호를 발급하던 중국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퇴사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5개월 동안이나 해당 권한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쿠팡 내부망을 들락거리면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은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쿠팡 뭐 지금 정말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앞서서도 이제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심각성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린 그런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나 사태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를 보면은 통신사나 뭐 택시 공유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 같은 데서도 이런 그 몇 천만 건 이상씩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 이름, 주소, 사회 보장번호, 카드 정보 같은 것이 있었고 과징금 외에도 그 피해자들한테 한 뭐 몇억 원 정도, 몇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합의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민변께서도 앞에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게 반복적인 거 문제라고 진단해 주셨고 또 이제 교수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 기업들의 이 개인정보 관리 실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앞서 그 전문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매출 증대를 위한 투자나 노력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관리라든지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쿠팡 사태에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개인들의 그런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관리와 투자를 하지 않고 나서 일단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만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나온 것처럼 기업의 그 최고 경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업들의 이제 관리 상태가 문제다. 이제 근본적인 진단은 그걸 해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나 또 법적인 처벌 수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금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행법으로 과징금을 매기거나 또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조항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징금 부과 시에 고려하는 내용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이행 노력, 피해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이행 여부, 개인정보 유형,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네. 자, 개인들,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여러 가지 피해까지 가상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감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면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받으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앞서 무슨 판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관련해서 좀 또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금 사실 쿠팡의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는 일반적인 어떤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중국으로 건너가서 5개월 이상이나 어떤 이 권한에 대해서 그 배제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망을 들락거리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사실 쿠팡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 법원이 그 실제 손해배상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들은 피해 규모나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후에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도,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정도 같은 것을 이제 고려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당히 입증이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그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개인정보라는 것이 민감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민감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고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제 지금까지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에서 보면 위자료가 통상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돼서 인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로 보면은 현재는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액수로는 이제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고객들이 우려되는 거는 2차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나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기에 연루돼 가지고 나의 개인정보로 인해서 결국은 또 피해가 되는 네네. 그런 게 있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입증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1차 손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보다도 위자료 손해가 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어떤 금융계좌 또는 이제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사건 같은 2차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또 특히 이제 쿠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현관 비밀 번호까지 이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스토킹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런 유형의 범죄는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예측 가능한 손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이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입증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입증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우려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업 간 분쟁이나 이제 기업 보안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민하나 변호사께서 많이 이제 사건을 다루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또 보시고 나서 전반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조언, 제언 같은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떤 그 시책을 강구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중국인에 의해서 중국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보 주권, 우리나라의 정보 주권까지도 침해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서 개인 맞춤형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재산적으로 어떤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개인정보는 당연히 해당 정보 주체의 통제하에 또 관리하에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 것인데 해당 기업의 매출 정도 또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의 보유량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그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한 상태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로 인한 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해배상액을 한 5배까지도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그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에 침해된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국내에 유출되는 경우하고 달리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도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국내 유출에서 그친 경우와 달리 가중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개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최고 경영자가 신념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계속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평소에 또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기업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개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하나로 쓰지 않고 앱마다 좀 다르게 쓴다든지 또는 평소에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비밀정보를 좀 계속 바꾼다든지 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무슨 뭐 경품이나 뭐 이렇게 그 상품 같은 것을 걸고 개인정보를 그 수집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옆에서 우리 그 김주현 캐스터, 이동재 캐스터 쿠팡 다 사용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 캐스터 한 말씀.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도 사실은 문자를 통해서 제 정보가 좀 유출됐다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쿠팡을 다시 쓰기가 살짝 주저가 됐는데 네. 근데 또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네.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네.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국내에서는 이런 경각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기업이 너무 투자를 안 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동재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쿠팡뿐만 아니고 너무 많은 해킹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이 민감도가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해킹 사태를 보고도 이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같은 경우는 잘 체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사실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뭔가 좀 근본적인 대안 또 보완책을 마련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식 전해드렸고요. 한주경제재판 뉴스킥 5 중에 네 번째 소식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727.9조 원. 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중에 국토부 예산은 62.8조 원으로 역시 역대급 예산이 됐는데요. 이 예산 소식 내용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재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728조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서 예산안이 처리된 건데요. 그중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예산 중 약 70%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와 공적 주택 공급에 편성됐는데요. 철도망과 공항 등 SOC 확충에 2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건설 경기 회복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고요. 공적주택 19만 4천 가구 공급에 22조 8천억 원이 지원되면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최근 김희탁 경인여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신임 차관에 임명되면서 정책 추진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김 차관이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 차관이 주택 공급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연내 발표될 주택 공급 후속 대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역량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중소형 건설주들의 종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지건설 같은 경우 오늘까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12,79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7.53%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계룡건설 경우도 5.2% 오르면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신공영 같은 경우 오늘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급등세를 보이다가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후속 공급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에 유의하는 모습도 보여야겠습니다. 네. 자,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급, 그중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이 또 역대 최대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이제 우리 경제가 안정 속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 마지막 내용, 잠자는 퇴직금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잠자는 퇴직금, 잠자는 연금 찾아가세요. 9월 미청구 퇴직연금이 무려 1,309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퇴직연금 못 찾아가신 분들 빨리 좀 정부가 지금 나서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시면은 또 다른 수익금을 또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소식은 김지현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폐업이나 도산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이 퇴직연금 규모가 1,309억 원에 이른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상은 7만 5천 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금액도 크고 사람 수도 굉장히 많은데 금융당국이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퇴직연금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받게 되고요. 또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또 카카오 이 알림톡을 통해서도 새롭게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비대면으로 이 청구 시스템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놓친 퇴직연금 빠짐없이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받지 못하신 분들 빠르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 캐스터 젊은 분이긴 하시지만 네. 퇴직연금 관련해서 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직원은 아니다 보니까 퇴직연금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요. 좀 젊을 때 시대를 많이 모아놓자 이런 네. 주의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고 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또 차별화가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특히 연말에는 자의반, 타의반, 또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정보가 부족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후 초대석에는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퇴직연금 관련한 여러 가지 시장 현황, 그리고 수익률 제고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이동재, 김지현 캐스터, 그리고 법무법인 달의 부대표이신 민현아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데일리 나우 이지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챗 GPT, 노동혁명의 한국이 먼저 올라탔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백일현 한국연금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퇴직연금 시장 현황 그리고 수익률 제고 방안 여러 가지 전략들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오픈 AI 코리아가 국내에서 챗 GPT의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챗 GPT가 일상 조언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 현장의 활용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은 생활 정보와 일상 조언을 위한 활용 비중이 29%로 가장 높았지만 국내 이용 패턴은 다릅니다. 문서와 계약서 번역, 이메일 작성 등 업무 파트너로 활용하는 비중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이 챗 GPT를 가장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오픈 AI는 이 같은 국내 수요를 반영해 한국 기업들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챗 GPT 기반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기반으로 한 AX 전환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AI의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저희 고객들에게 더 특별한 우리 그 경험을 혁신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GPT를 활용한 우리 에이전틱 AI CC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사내 중대 경보인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챗 GPT 고도화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잇따라 강력한 AI 모델을 선보이자 챗 GPT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내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부터 저희 서울 전역에 저희 직원들이 흩어져서 같이 일을 하고 또 계속 수시로 슬랙을 통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자라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전환은 이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실질적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다. 세상을 읽는 무기다. 누가 먼저 알았느냐. 그것이 기회다. 매일 아침 가장 빠른 마켓 시그널. 숫자만 던지지 않는다. 흐름을 읽고 방향을 제시한다. 하루 60초 투자 인사이트가 완성된다. 데이터, 맥락, 그리고 방향. 이건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투자의 설계도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세상을 읽는 가장 빠른 방법. 이데일리 TV. 우리는 매일 아침 가장 빠른 마켓 시그널을 전한다. 단순히 숫자만 던지지 않는다. 흐름을 읽고 방향을 제시한다. 데이터, 맥락, 그리고 방향. 우리의 뉴스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투자의 설계도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기회다. 세상을 읽는 가장 빠른 방법. 투자 인사이트의 완성. 세상을 읽는 무기. 바로 이데일리 TV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상품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 이후의 삶이 각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리미리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상품 그리고 수익률 제고 전략 등이 필요한데요. 오늘 자세히 들으시면 상당히 알찬 정보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백일현 한국연금투자자문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네,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네. 연봉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네. 퇴직 이후에는 이제 퇴직연금, 그다음에 그 수익률이 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 이제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예, 예.
자의반 타의반 지금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거의 사실상 가입한다고 보고 네. 국민연금 외에 네. 퇴직연금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다양한 또 솔루션이 있는데 네, 예. 기본적인 안내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신 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네. 예, 삭정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퇴직연금은 이제 다니시는 직장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는 DB형이라고 불리는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네. 또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시는 DC형이라고 불리는 학정기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 제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여유자금이라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납입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화면으로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퇴직연금, 이제 국민연금 외에 금융적인 거로는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예, 가지가 예,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연금이나 부동산 쪽으로는 여기서는 오늘은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직장인도 또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장 초년생,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뭐 중년을 앞둔 네. 젊은 층, 그다음에 퇴직을 앞둔 중년층, 네.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그룹별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예.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퇴직연금은 연령과 그 목표 은퇴 시점에 따라 네. 전략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20, 30대 직장 초년생분들은 네. 일단은 적립금 이 증액의 그 네. 목표를 두고 네. 약간 이제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납입할 예.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면서도 예. 공격적으로 하자. 예, 그리고 그 DC나 IRP 제도를 네. 그 일찍이 좀 가입을 해서 네. 약간 주식과 같은 그 성장성 높은 자산에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IRP도 좀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 야, 그렇습니다. 젊을 때부터 예. 직장 초년생 그게 때부터. 사실은 노후 생활에 네. 얼마나 빨리 가입하느냐가 네. 실제 나의 노후 생활의 어떤 질을 네.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일찍부터 시작하면 시드머니 볼륨 자체가 이제 커질 예, 테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예. 갈수록. 그리고 복리 효과라는 것이 어느 네.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그게 극대화되는 특성을 네. 가지고 있어서 네. 일찍 하시면은 일찍 그 네. 편안한 노후 준비를 하실 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장 생활 좀 열심히 하고 계신 네, 분들은 예.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 50대 되셔가지고 네. 그 적립금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진 경우에는 네. 이제 슬슬 그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진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 그리고 네. 이제 주식과 같은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안전자산하고 네. 위험자산의 어떤 비중을 균형 네. 있게 좀 가져가면서 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전하고 이제 꾸준한 그 수익률을 네.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0대 중후반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럼 진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대 후반 이제 퇴직 그 임박자분들은 이제 연금 운용이나 적립보다는 이제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시기이므로 네. 이게 안전한 자산 위주로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 네. 뭐 주식을 그랬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채권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 매월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우리가 인컴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배당 수익 등 이런 수익들이 그 현금흐름이 매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네. 그 리스크 관리 또 그 하락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좀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연말에는 특히 이제 12월 시즌이 되면 희비가 많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한 방에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천천히 이제 월급처럼 받아가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예, 전략인지 예. 그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큰 문제이긴 한데 그 퇴직금은 사실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이 네.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그 퇴직연금의 성격에도 맞고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은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연금 수급자의 한 50% 정도 이상이 네. 연금보다는 이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네, 경우가 한 많습니다. 번에. 예, 네. 그것은 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별 어떤 목돈을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은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보다 세금을 그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은 네. 퇴직소득세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퇴직금을 한 번에 이제 크게 또 이렇게 쓰시는 그래서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위험에 이렇게 처해지는 분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퇴직을 앞두신 분, 또 막 퇴직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퇴직연금 쪽으로 돌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월급처럼 소액이더라도 받아가시는 게 세금 절감 차원에서 예, 어떤 노후의 맞습니다. 안정활동 위해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한다고 쳐요. 그래도 앞에 말씀하신 대로 DB형, DC형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걸 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되면은 근대법상 그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제 이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IRP 계좌에서 요 자산 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양한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그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그 복리 효과도 또 이렇게 다른 그 자산 운용과 달리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뭐 별도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시는 경우보다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퇴직연금 이제 여쭤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운용하는 이제 금융회사들 평가를 했더라고요. 퇴직연금 잘 운용하는 뭐 우수운용사 해가지고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최우수라고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퇴직연금 이제 상품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에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그런 증권사 쪽으로 상품을 맡기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걸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퇴직연금 자산관리관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 이렇게 나눠지고 돼 있는데 이렇게 업권별로 또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상품이나 이 서비스 수준이 많이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금융소비자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고용노동부의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뭐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은행도 잘 맞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적극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형 상품이 그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그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뭐 증권사 부분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실적형 상품 운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용과 수익률 차원에서는 증권사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강점이 있어서 최근에 그 퇴직연금 이전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그 증권사로 이렇게 이전한 금액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내가 이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하다 보면 수익률 제고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의 퇴직연금 상품을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게 좋냐는지. 맞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투자의 어떤 뭐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항상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은 뭐 누구나 이제 그 방법을 따를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많이들 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은 이렇게 일단은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짜야 되나를 생각하기 전에 장기 자산이라는 그 퇴직연금의 특성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자산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그 자산 배분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다른 자산보다는 그래도 그 연금의 성격에 맞게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그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어떤 상품이나 자산에 몰빵하지 않고 국내 주식 또 채권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차 상품들까지 해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리스크도 좀 관리하면서 그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사실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뭐 사학연금 이런 기타 연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이 한 과거 10년 평균 한 6%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그 퇴직연금은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 2.3% 정도가 되다 보니 거의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못 따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부도 계속 이 수익률 개선이라는 그런 과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그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립금 운영위원회 그리고 또 적립금 운영 계획서를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DC형 제도에서는 그 사전 지정 운영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안 하시는 약간 방치하고 있는 이런 계좌들을 방치하는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 사전에 정한 금융기관이 정한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폴트 옵션 제도도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지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금형으로 제도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를 계약형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형하고 기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누가 운용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형은 이제 근로자나 기업이 계약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운영 주체가 되는 거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기금형 제도는 근로자나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기금을 별도의 독립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전문 운영 관리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고 또 금융경제를 통해서 기존의 개인들이나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품, 뭐 인프라 펀드라든지 이런 큰 규모가 커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백 대표님 운영하시는 한국연금투자자문은 그런 연금 관련해서 어떤 자문을 해주시고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DB형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DB형 퇴직연금인데,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실적형 상품 비중이 제일 낮기 때문입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DB형의 퇴직연금 실적형 운영 비중은 6.8%에 불과하고요. DC형이 한 23%, IRP가 한 33% 정도 실적형 상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DB형 쪽의 어떤 실적형 상품 운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저희는
그런 그 DB형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직 상품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수익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백일현 한국연금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변함없이 경제 소식 인사이트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